2011년과 2023년도에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결과치를 나왔었거든요. 직전이거나 직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 사탄 이슈가 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는 KR 리서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 3, 4개월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수를 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마 이해하기가 쉽을 겁니다. 2월에 나스닥 지수가 2만 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2월 이전에도 2만에서 왔다 갔다 변곡점을 찾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돼 있어요. 2월 초였던가요? 이때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과 얘기가 나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4월에 본격적으로 관세율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2만 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까지 한 달 반 동안 크게 빠졌죠. 그러면서 14,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저점을 찍고요. 저점 찍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유예하고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최근 19,0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19,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미국 증시 상황 중 최근 상황과 유사했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려고 한다면 과거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미국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추세적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의 구조적 흐름에서의 요인이라고 할까요? 과거 흐름에 대한 내용을 복귀해서 지금 장에 대입을 하게 되면 관세도 아니고요. 시장에서 하락의 요인과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서 관세가 아니고요. 미국의 이제 달러를 찍어내기 위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금리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시장을 움직였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번과 같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내용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2011년과 2023년도에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결과치를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공통점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를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2011년, 2023년 이때 부채 한도 협상 직전이거나 직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해 보면 지금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유추해서, 물론 똑같이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의 흐름이 미래에도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죠. 2011년도에는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늦어진다라는 요인으로 지수가 이때 출렁출렁 하면서 크게 빠졌어요. 이때 지수 저점이 2,300포인트 수준까지 나스닥이 빠졌었습니다. 아마 2,600, 700 정도에서 2,300까지 빠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2,300에서 무려 15,000포인트까지, 물론 기간은 꽤 걸렸습니다. 한 7, 8년 걸렸지만 7, 8년 동안 쫙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지점으로 저점을 만들고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023년도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부채 한도 협상 아마 직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출렁이면서 주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12,000포인트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15,000에서 12,0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만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용등 강등은 미국의 신용도를 판단해서 강등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가 앞서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라는 건데 2011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 이후에, 타결 이전에는 금리가 올라갔어요. 각각의 금리 수준은 정확하게 시적으로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한도 협상 타결 직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다가 한도 타결 이후에 시차를 두고 금리가 쭉 내려갔습니다. 11년, 23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실용등급 강민 회의가 나오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6월 중순 정도 기간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이 궁극으로 타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내려갈 거고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게 과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 대한 평가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앞서 제가 시장이 2만에서 14,000까지 빠졌다 19,0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출렁출렁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또 이슈가 발견되면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이 과정에서의 이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과거 흐름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보다 6월 장에 대해서 시장 흐름에 대한 긍정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지금의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제 기억으로는 재선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통상 미국은 중임제죠. 당선이 되면 다음 재선을 위해서 당선되자마자 정책을 실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한번 했었고요. 또 이번에 당선되면서 연임 이후에 3선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은 자기 임기 내 지금 4년의 임기 내에 모든 걸 끝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연세도 잠깐 있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도 잘했고 정치적인 야망도 많이 펼쳤고 노벨 평화상을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게 임기 때에도 평화상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벨 평화상을 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타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아마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할 겁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전쟁에 대한 종전을 중지했다. 이건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타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전세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진행시켰던 경제 대통령이자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게 관세와 최근의 정책들인데 관세는 꼭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 각지로 미국 내에도 마찬가지로 팔고 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제조업체 기업들이 자체 생산 라인을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해외 기지에 좀 인건비가 싼 나라에 다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현시켜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이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미국으로 회귀시켜라. 이게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라는 내용도 있겠으나 궁극으로 큰 목표점은 미국의 생산 기업이 미국으로 되돌아가라는 게 기본 목표거든요. 그래서 나이키가 생산을 만약 인도네시아에 관세를 아주 크게 부과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게. 이런 과정이 첫 번째 리쇼어링이 트럼프의 목표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좋은 평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를 좋아지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목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내 지갑이 두툼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하원을 감세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상단부를 낮추는 내용이었고요. 개인들에게 이번에 소득세를 굉장히 줄여주는 하원을 1차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인들에게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1년에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지원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세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력, 그러니까 경제력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이고요. 기업에 대해서도 1기 때에도 법인세를 아마 35%에서 21%로 인하를 시켰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라든가 기타 국가에 대해서 반도체법, IRA법 이게 등등등등 다 이 내용들이 감세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제조업 시설의 미국 회귀, 두 번째는 감세를 통해서 어떤 경기 부양, 그리고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노벨 평화상. 이게 궁극으로 추진하는 내용인데 이 두 가지의 결과점은 종전이 되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미국만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궁극으로는 추진할 것이다.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궁극으로. 그래서 앞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과 트럼프가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정책 과제의 기본 베이스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연준에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10년 국채 만기 수익률 자체가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감세하면 돈이 풀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종전이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는, 이 두 가지의 궁극의 목표점은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하게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하락시 주목하면 좋을 종목 및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시장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시장보다 굉장히 더 간단해요. 미국의 시총 상위 종목은 요즘에 왔다 갔다 많이 바뀌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입니다. 이게 시총 3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2천억 불 수준은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1천억 불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같은 종목이 1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뚝 떨어져서 넷플릭스가 500억 불입니다. 이해하셨죠? 세 종목, 시총 상위 세 종목은 3천억 불, 그 다음에 2천억 불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아마존, 그리고 1천억 불이 한 세네 종목, 테슬라, 메타, 브로드컴 같은 종목. 그럼 여기서 어떤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냐? 시총 1, 2, 3위는 지금 3천억 불 거의 아주 근소한 자리로 시총 1, 2, 3위. 여기서 다시 애플이 1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의 폭은 크지 않겠죠. 왜냐면 거의 1, 200억 불 차로 시총 순위가 나 있기 때문에 애플이 1위 올라가는 진행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총 1, 2, 3위 내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과정에서의 순위 변화에 대한 진행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총이 변한다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타 종목에 대비해서 이 변화가 나타났고, 2천억 불의 아마존은 뭐 현상대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천억 불대에 있는 종목들 2천억 불대로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아지려면 1, 2, 3위가 쭉 더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에 있는 1천억 불, 500억 불대에 있는, 그리고 200억 불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세 종목이 시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하단부에 있는 5, 6, 7, 8, 9, 10 종목들은 시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크지 않은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전체 그 사이즈, 그러니까 몸집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라면 시총 500억 또는 1,000억대 있는 종목들로 베팅을 해야 되겠죠. 1,000억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같은 종목이고요. 넷플릭스가 500억대 있는 종목이고,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1차적으로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시총이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는, 그러니까 큰 3천억 불 종목보다는 500억 불, 1,000억 불대에 있는 이 종목들이 시총 몸집을 키우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주가가 세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큰 종목인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1,000억 불 내외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자. 이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변화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주식을 현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원전이 움직인다, 방산이 움직인다, 조선이 움직인다 등등은 이렇게 많이 이게 종목별 희비가 그날마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 자체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진행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분 테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섹터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방산 섹터, 조선 섹터, 업종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 종목들은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들은 아니에요. 상승률 자체는 크게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지수를 뭐 3,000포인트, 3,300포인트, 3,500포인트로 막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가는 유동성 장세가 현재 진행이 되려고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왜 유동성 장세로의 진행 과정이 현재 초기 단계로의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혹시 금융주 최근 주가 움직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주, 증권주, 생보사들 주가 움직임 어땠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증권주가 40%씩 올라왔어? KB금융이 40% 올라왔어? 생보사, 삼성생명이 30% 이상 올라왔어?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주가 움직이는 것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이를 팔고 있겠죠. 외국인들은 자체는 이제 매매 규모 측면에서 5월 들어서 크게 매수로 진행되거나 매도로 진행되진 않아요. 종목별로의 차별화를 두고 있어요. 근데
금융주에서는 적정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간 건데 시장이 색깔이 바뀔 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수의 장이 오기 전 단계에서 첫 번째로 시장이 오는 것이 유동성 장세이자 금융 장세가 옵니다. 금융 장세는 금융주가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금융 장세는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이걸 금융 장세라고 합니다. 유동성 장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장을 아마 과거에 언제 경험하셨냐면 20년도에 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들로 여러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때 뭐 LG전자가 상한가 치고 현대유아가 상한가 치고 뭐 현대차가 엄청나게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SK하이닉스가 주가 쭉쭉쭉 올라, 이게 유동성, 돈의 힘으로 뭐 전체적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금융주를 사고 있는 것은 금융주가 첫 번째로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종목인데요. 금융주는 유동성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주를 담아놓고 있으면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첫 번째로 시장에 들어올 때, 진입할 때는 금융주를 삽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유동성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주식은 사고 있지 않지만 선물 시장에서 최근 5월 들어서 한 2, 3조 선제적 매수를 하고 있어요. 미리 주식도 과거에는 지난 8월부터 4월까지 32조를 매도했는데 5월 들어서는 매수해서 아마 매수가 좀 더 우위일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주식은 관망 내지는 일부 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다음 지수가 가는 장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점에서 온다면 앞으로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오는 과정으로의 흐름이고요. 앞서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전략적인 터닝 포인트의 타이밍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금리가 내려가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는 지수의 장이 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수의 장은 대형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대형주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반도체가 될 것이고 전기전자, 자동차가 될 것이고, 이런 종목들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5월 말이기 때문에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6월장을 겨냥해서 현재 선제적으로 진입 들어가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저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가려면 반도체가 가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투탑을 꼭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반도체에서 전반에 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된 한미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소부장 내에서 종목들로의 관심도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